가을이 시작되던 2014년 9월, 나는 남편과 딸과 함께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떠났다. 이름은 한수진. 나는 38살,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책과 자연을 사랑했다. 남편 준호는 42살, 성격은 꼼꼼하고 조용한 건축 엔지니어. 우리 딸 민서는 막 10살이 되었고,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책에서 본 세계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하는 아이였다. 우린 오래전부터 이런 가족 여행을 즐겼다. 작은 백패킹, 하루짜리 트레킹.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긴 일정이었다. 설악산 백담계곡 루트를 따라 1박 2일 캠핑을 계획했고, 목적지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 야영지, 소곡령 계곡 13번 캠핑지였다. 그날 아침, 우리는 은색 SUV를 국립공원 입구에 주차하고 배낭을 맸다. 준호는 출발 전에 장비를 3번은 확인했다. 미니 가스버너, 응급 히트, 건조한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작은 노란색 텐트. 나는 파란색 생활한복 스타일의 기능성 재킷을 입고 있었다. 허리띠에는 작은 진주 장식이 달린 가죽 파우치를 착용했고, 민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분홍색 고무 부츠를 신었다. 어울리지 않을 듯 어울리는 이 장면은 돌아보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10시 즈음 계곡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물빛은 투명했고 돌 위엔 이끼가 부드럽게 덮여 있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잠깐 쉬며 나는 언니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계곡 도착. 전부 괜찮아. 보고 싶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가 세상과 나눈 마지막 말. 해는 천천히 기울고 산속엔 은은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캠핑장으로 가는 길은 무척 조용했다. 민서는 작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준호는 GPS를 확인하느라 한참 앞서갔다. 나는 뒤에서 걸으며 이따금 셔터를 눌렀다. 그날따라 민서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산이 우리를 삼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13번 캠핑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깜짝 놀라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기 뭐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아마 다람쥐일 거야. 그러나 그 밤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사라졌다. 내 기억은 정확히 그 순간 멈춘다. 어둠, 습기, 그리고 이상하게 내 뺨을 스친 찬 기운. 나중에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를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텐트도, 가방도, 불씨조차. 발자국조차.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산악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우리는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산에 오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9년 후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던 어느 봄날. 강풍의 뿌리째 뽑힌 늙은 소나무 밑에서 우리를 찾았다고 한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눈을 떴지만 어둠뿐이었다. 내 눈앞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퍼지는 검은 안개처럼 모든 감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몸은 싸늘했고 척추를 따라 차가운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눕힌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쓰러졌던 걸까? 내 입술은 갈라지고 있었고 혀끝은 마치 종이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다가 나는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변은 돌과 나무 뿌리가 엉켜있는 낯선 공간이었다. 천장은 없었다. 대신 뒤틀린 뿌리들과 축축한 이끼가 얽혀 하늘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손끝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 그건 민서가 입고 있던 분홍색 점퍼의 지퍼 손잡이였다. 나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기억은 깨어졌고 시간은 멈췄다. 그곳엔 해가 뜨고 지는 개념조차 없었다. 나는 작은 구덩이 안에 갇힌 채 점점 미쳐갔다. 아니, 그렇게 느꼈다. 한 번은 내 앞에 작고 납작한 판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익숙한 무늬의 천이 덮여 있었고 천 위엔 조그만 나무 비녀가 놓여 있었다. 그건 내가 잃어버렸던 비녀였다. 몇 해 전 엄마가 물려준 자개가 박힌 비녀. 누가 여기에. 나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간 것이다. 그는 내가 자는 사이에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반복적으로. 한복을 입은 나, 긴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고 남편 준호는 항상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 같았고 손끝은 언제나 내 손을 감싸며 따뜻했다. 그 장면은 언제나 같다. 하지만 매번 끝은 다르다. 어떤 날은 갑자기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우리를 삼켜버리고 또 다른 날은 민서가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외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그 꿈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고 난 그곳에서 매번 죽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비에 젖은 옷이 스치는 소리. 발소리는 무겁고 일정했다. 누군가가 이곳을 돌고 있었다. 마치 순찰이라도 돌듯이. 나는 몸을 바짝 웅크리고 호흡을 멈췄다. 그 소리는 내 앞을 지나쳐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무 뿌리 너머 아주 작고 낮은 속삭임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미세했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존재는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벽을 더듬다가 나무 껍질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작은 칼자국 같은 선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 그건 한국어였지만 글씨체는 기묘하게 틀어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부적이나 고서에서 본 듯한 형태였다. 내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 글씨를 손끝으로 여러 번 더듬으며 생각했다. 이게 끝은 아니야. 나는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설령 그것이 마지막 여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틀째였을까? 아니면 열흘째였을까? 이곳에선 시간의 개념이 흐릿하다. 내가 아침이라 믿는 순간 그저 뿌연 안개와 냉기만이 가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감각은 무뎌졌고 눈은 익숙해졌다. 나는 낮은 자세로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벽을 긁었다. 누군가 여기에 다시 오기 전에 나는 뭔가 흔적을 남겨야 했다. 수진. 속삭이듯 적었다. 내 이름, 나의 존재. 누가 날 삼켜도 이 이름만은 남아야 했다. 그날 밤, 드디어 나는 그를 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의 그림자는 길고 기괴했다. 나뭇가지처럼 마른 팔다리, 검은 모자, 그리고 한 손에 든 무언가 둥글고 단단한 것. 나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무언가를 조용히 놓고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기어가듯 그것을 확인했다. 작은 거울. 작고 둥근
은색 테두리가 녹슨 손거울. 그리고 그 손잡이엔 붉은 리본이 묶여 있었다. 민서가 소풍날 머리에 달았던 리본. 왜 이걸? 나는 깨달았다. 그는 우리가 누군지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속살이 드러나는 꿈을 꿨다. 나는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검은 레이스의 한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엔 붉은 실크 속옷의 끈이 엿보였다. 한 손엔 부채, 다른 손엔 은색 거울.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넌 잊히지 않아. 나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어났다. 손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그림자라 부르기로 했다. 그는 나를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놔주지도 않았다. 매일 밤 그는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 조그만 단추, 아이의 머리핀, 낡은 수첩. 그 모든 것은 내 과거의 일부였다. 그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첩 안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어떤 아이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엄마, 무서워요. 여기에 있어요. 그 글씨는 민서의 것이었다. 나는 오열했다. 목구멍 깊숙이 응어리진 절규가 터져나왔다. 민서야. 민서, 거기 있니? 산속엔 메아리도 없었다. 내 목소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부서져 사라졌다.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아직. 모두 여기에 있어. 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오래된 돌을 문지르는 소리 같았다. 나는 떨며 물었다. 당신. 누구야? 침묵. 그리고 한마디. 너는 내 세 번째 밤이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몸 어딘가 오래된 본능이 경고했다. 그는 나를 기다렸던 것이다. 계획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선택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증인이었고, 열쇠였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는 나를 찾아왔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규칙적이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간격, 같은 거리. 나는 점점 그의 패턴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언제나 나무 뿌리 옆 돌멩이 쪽에서 다가왔다. 그의 옷에선 젖은 흙냄새와 말린 땔감 냄새가 났고 가끔 바닥에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계의 일부였고 나는 그의 구조물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밤이 되기 전 돌로 날카로운 조각을 만들어 옷 속에 숨겼다. 손끝이 베었지만 참았다. 다음에 그가 오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왔다. 검은 모자, 회색 셔츠, 낡은 배낭. 그가 무릎을 꿇고 내 앞에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돌조각을 휘둘렀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몸을 피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내 눈과 마주쳤다. 텅 빈 눈동자, 감정이 없는 얼굴.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날 안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감정 없는 구조물 속에 안긴 기분이었다. 그리고 귀 옆에서 속삭였다. 다음은 민서야. 나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쳤다.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은 찢기고 발은 피로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무와 돌, 가시덤불, 고사리 사이로. 나는 처음으로 이 지옥을 벗어나는 길을 보고 있었다. 하늘이 열렸다. 밤이었지만 별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다. 나는 외쳤다. 민서야. 듣고 있어? 엄마야. 그 순간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너무 익숙한, 작고 떨리는 숨. 나는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갔다. 한참을 더듬고 무릎을 끌며 기어간 끝에 작은 움막 같은 틈새에서 누군가를 찾았다. 붉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이는. 하지만 민서는 10살이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나는. 그 순간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 눈은 민서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엔 나를 오래도록 지켜본 눈이 있었다. 너도 이제 네 번째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뒤틀렸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다시 어둠.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그 장소에 있었다. 내가 손톱으로 이름을 새긴 나무 뿌리 아래.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마치 그 밤의 탈출은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손엔 붉은 코트의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였다. 이제 나는 알았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순서였다. 나는 세 번째 밤. 민서는 네 번째. 그는 순서대로 우리를 빼앗아 가고 있었다. 나는 준비됐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가 남기는 흔적, 나를 관찰하던 눈, 그리고 민서. 나는 이 지옥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손에 남겨진 천 조각을 끈으로 묶고 그것을 내 손목에 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증거, 그리고 맹세였다. 그날 밤,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나무 뿌리 사이에서 뭔가 달라졌다. 뿌리가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엔 작고 어두운 입구가 있었다. 나는 기어 들어갔다. 그 끝엔 돌로 둘러싸인 방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기록들이 있었다. 낡은 지도, 사진, 머리카락, 리본, 인형. 그리고 일기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다.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번째 밤 김지훈, 2011년 9월. 두 번째 밤 이영희, 2013년 4월. 세 번째 밤 한수진, 2014년 9월. 네 번째 대기 중.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의식이었다. 누군가가 정확한 패턴으로 사람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하고 있었다.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마치 예술처럼.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은 항상 나였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이번엔 그녀가 끝을 보게 두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가 이곳을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근처에 있었다. 왜?
나는 소리쳤다. 왜 우리였어? 왜 민서까지? 조용한 침묵 속 그가 천천히 나타났다.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낡은 모자 아래 선한 얼굴이었다. 늙지도 젊지도 않았다. 어딘가 슬픈 눈이었다. 왜냐고? 그는 말했다. 넌 날 기억하지 못하지. 나는 숨을 삼켰다. 우린 만난 적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1996년 여름, 내가 9살이었을 때. 난 널 봤어. 숲에서 혼자 놀고 있던 너. 그날 넌 나를 구해줬고, 나는 널 잊지 못했어.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기억. 희미하지만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무표정하게 웃었다. 너는 나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나는 널 지켜봤어. 너의 가족, 너의 딸. 완벽한 구조였어. 그리고 나는 무너뜨리고 싶었지. 나는 돌을 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피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내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 그리고 그는 쓰러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첫 햇살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민서의 이름을 불렀다. 답은 없었다. 그러나 나무 사이로 작은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어딘가에. 그날 이후 나는 세상으로 돌아왔다. 경찰에게, 언론에게, 누구에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매년 9월. 나는 같은 산으로 돌아간다. 어디선가 민서가 그림자의 마지막 장을 쓰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내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여전히 넌 내 세 번째 밤이야.